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많은 분들이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은 교집합 부분이 많아서 좀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하고 있는데, 가능한 마음 편의를 넘어서 좀 더 많은 개수를 확보해서 3교시, 불편해하는 3교시에 좀 개수를 좀 넘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첫 번째 목차로 사회복지 실천기술에서 정신역동이론을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정리하다 보면 1920년대를 전후해서 20세기에 등장한 아주 위대한 어떤 그 심리학의 결과지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또는 정신역동이론이 잡아지는데, 1920년대를 전후해서 바로 저희 정신역동이론이 사회복지 실천론에 이렇게 기초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기초를 해서 단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실천기술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와 또 인보관 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태동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선조직협회 1869년 런던에서 등장한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틀먼트 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복지론의 하나인 사회복지관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1869년, 1884년에 똑같이 런던에서 이렇게 태동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요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의 흐름을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데, 이 전문직 확립기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1915년 프렉스너의 신화에서 유래가 됩니다. 1915년 프렉스너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라고 할 때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딱 단언을 합니다. 5개의 근거를 달아서. 사회복지가 사회과학적 기초 있냐? 없지 않냐? 사회복지는 독자적 지식체가 있느냐? 없지 않냐? 사회복지는 전문직 자격증 제도나 교육 제도가 있느냐? 없지 않냐? 또 사회복지가 전국 조직 있냐? 없지 않냐?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으로서 강령이 있냐?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네.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는 것부터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에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진단이란 책을 만들어내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식적 조정을 통해서 그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소위 전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소위 화살의 개념을 말하자면 그 시작점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에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1920년을 전후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도입이 되면서 기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을 전후해서 들어간 프로이드의 이론을 기초로 처음 실천 모델인 진단주의가 1920년에 이걸 바탕으로 1920년대 진단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진단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프로이드 이론을 기초로 해서 워커 중심의 실천 모델로서 진단주의가 프로이드 정신분석을 기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921년에 전국 조직이 전국 조직이 설립이 되고 미국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921년 그냥 쓰겠습니다. 21년 소위 대학원 석사 과정도 등장을 하는 등 뭐 이런 등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지금 쓰고자 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전문직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1920년대에 정신분석 이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직 분화기 1920년대에서 1950년대 그리고 통합기 1950년대에서 1960년, 1970년대 초까지 그리고 다원화기 1970년대 이후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정신 역동이론이 나와서 전문직 확립기에 있어서 바로 여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도입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실천론의 기초를 살펴본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러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된 신프로이드 학파 사회문화적 또는 환경적 요인도 가미하게 된 이런 새로운 변형된 이런 모습들이 에릭슨이나 아들러나 융으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날의 모든 여기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융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보시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프로이드는 인간관을 보면 부분적 접근을 하죠. 부분적으로 접근합니다. 부분적으로 접근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관을 볼 때 부분적으로 접근하면서 인간을 본능의 측면, 정신적 측면, 성격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인간을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아들러 이런 다른 사람처럼 총체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접근했다. 다음에 또 인간관을 수동적 존재로 봤다.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 수동적 존재론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행동관.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정신결정론.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중에 무의식이 중심이 있다는 무의식결정론. 인간의 무의식 세계는 과거의 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과거결정론. 자, 이런 입장으로 인간의 행동을 파악했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능동적 존재가 아니라 정신세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알지도 못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이다. 수동적 인간관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다고는 절대론적 입장이 있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 영역을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이렇게 설명하되 삶의 본능을 에로스라 하되 그 중에 핵심적 영역을 리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리비도 그리고 죽음의 본능은 타나토스라고 해서 절망, 포기, 좌절, 죽음 이런 단어로 실패 뭐 이런 단어로 설명되는 것을 죽음의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본능을 극대화시키면서 죽음의 본능을 최소화시키려는 이런 과정으로 진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그래서 인간의 본능의 측면을 이렇게 구성됐다고 봐요. 이것은 완전히 분리의 개념 같지만은 상호 보완적 연계선상에 있다고. 어느 순간에는 삶의 본능이 중만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의 본능이 막 활성화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 리비도를 프로이드는 이것을 성적 활력소,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활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좁은 의미로 봤다는 거죠. 인간행동과 사형에서 배웠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신세계이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무의식세계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고 전의식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수험가에서 활용해야 되는 기억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성격 구조를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구조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 에고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되 이드라고 하는 것을 원초아라고 부르되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라고 설명을 했고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표현하되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슈퍼에고는 초자아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불리거든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라고 설명을 했어요. 인간들은 모두 이 세 개형을 다 가지고 있죠. 이드도 가지고 있고 또 자아도 가지고 있고 초자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영역이 활성화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드가 충만되어 있거나 이드가 활성화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참 성격이 충동적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자아가 활성화된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아주 현실적이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슈퍼에고,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슈퍼에고가 활성된 사람은 참 원리원칙적이네. 이거 피도 눈물도 없네. 원리원칙적이면서 상당히 도덕적인 또 성직자와 같은 이런 쪽으로 이게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 발달 5단계를 또는 심리 성적 발달 5단계 사이코섹슈얼 시어리 이렇게도 5단계 리비도 성적 활력소인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성격 발달 5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성적 활력소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섹스의 개념을보다는 가장 큰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이런 관점을 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를 구순기, 구강기, 또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눈 것이 프로이드였어요. 그중에 인간의 성격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의 개념으로 봤던 것이 바로 남근기인데 남근기 때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콤플렉스라고 그랬죠. 동성애 부모를 이 발달 과정상 라이벌로 여긴다고 하는 콤플렉스. 남자애들이 아빠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여자애들이 엄마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런 등등이 그 중요한 용어고 그걸 터득해 가면서 갖게 되는 하나의 방어기제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동일시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부는 이 과정에 잘못된 성장 과정을 갖게 되면
남근 선망, 동성애적 성격을 갖기도 하고 거세 불안과 같은 성년이 되어서 어떤 성기능 장애와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식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좀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뭐 간단하게 설명해 좀 더 깊게 있었죠. 그래서 인행사에서 봤던 것을 복습할 겸 바로 이걸 알아야 실천에서 실질적인 적합한 아주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한 시의적절한 이런 그 표현이나 아니면 기법을 쓰게 될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정신역동 모델의 실천 개입 기술로서는 전이, 역전이. 전이와 역전은 그 자체로도 독립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전이와 역전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당사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가졌던 어떤 중요한 대상에 대한 감정. 당사자는 알지 못하고 떠올 생각도 안 나지만 과거에 가졌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을 눈앞에 현실 세계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뿜어내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워커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중요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을 바로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 그 자체로도 독립된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유연상도 있고 꿈의 해석도 있고 전이의 해석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자의 출제가 좀 뜸했던 것이 바로 훈습이 되겠어요. 정신역동 이론은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그 뭐에 의해서 무의식 결정론, 과거 결정론 아닌 몸에 밴 듯이 행동을 옮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에 옮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도 모르는 몸에 배어버린 과거의 경험이 묻어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바로 전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회가 표출된 아니면 전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세계로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세계로 끌어올려진 문제의 원인을 계속 반복 숙달시켜서 그것이 고쳐지도록 해주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전이 저항에 대하여 기대되는 수준의 통찰과 이해가 성취될 때 말이 너무 어렵지요. 그야말로 문제가 해결될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만큼 사회복지사가 반복적으로 직면하거나 자꾸 언행이 불일치되거나 과거의 언행과 어긋장나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자꾸 지적하거나 직면하거나 설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이 최대한 발달하게 하고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이해시키는 과정, 어떤 과정? 이해시키는 반복 숙달 과정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 그리고 훈습 개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또 에릭슨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어요. 에릭슨. 자, 우리가 에릭슨의 이론을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있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점 찍어도 좋고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적 요인. 이런 점에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개방체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개방체제. 우리가 시스템을 설명할 적에 개방체계와 폐쇄체계의 구별 기준은 어디에 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성, 상호교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바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하지.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만 5개 단계,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라고 하는 청소년기까지만 5단계인데 여기는 일생에 걸친 8단계. 그래서 소위 머리말로 하면 신자, 주근자, 친생자 이렇게 8개의 단계로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히 단계 이행으로만 구순기에서 학문기로, 학문기에서 남근기 이렇게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ing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교집합 부분을 면서 이행해 간다. 소위 점성적 원리. 점성의 원리를 제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발달은 누적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누적성의 원리. 하나의 발달의 계획표. 발달의 계획표. 대로 이행해 간다. 그러면서 발달의 계획표대로 이행해 가되 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한 단계 이렇게 이행해 간다. 그리고 이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 단계 이행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대비해서 8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뭐 이런 식으로 양극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에릭슨은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리비도의 위치 변화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리비도 위치 변화. 리비도가 입에서 항문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성격 발달을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이라고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격은 발달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결정적 시기를 프로이드는 일생에 있어서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3번째 단계인 남근기 한 유치원 정도의 단계에서 성격의 기초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이 일생을 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에릭슨은 결정적 시기를 각각의 단계마다 존재한다 해서 보다 미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미시적으로. 그 외에도 인행사를 통해서 많이 다뤄왔습니다만 이런 등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이 에릭슨의 심리사회론. 더 넣는다면 에릭슨의 심리사회론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드보다는 에고를 강조했다. 에고를 강조했다. 즉 자아,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강조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자아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이 나와 있군요.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 아들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프로이드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을 총체론적 관점에서 전체론적 관점으로 봤다. 또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간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다. 바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그 사람만의 독특성을 창조적 자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애들러가 가장 강조했던 용어는 열등감입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열등감. 아들러의 개인심리. 아들러의 개인심리는 여기 모처럼 전체론적 관점의 인간관. 그리고 창조력.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그만의 독특성. 창조적 자아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들러는 가장 강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죠.
모든 행동의 출발점으로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속성으로 열등감을 들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신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추구 노력도 있고 공익중심의 사회중심의 이기적 또는 이타적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사회나 공익, 타인을 위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한 거였어요.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건강만을 중심으로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뭐 휘트니스 클럽이나 그다음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자신의 피로도를 누르고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자기중심으로 노력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상대적 월적의 아들러는 이쪽이 긍정적이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이타적인 방향으로 리비도를 또는 에너지를 이런 사회에 집중시키는 이런 경향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관심. 그러면서 이 애들러는 사회적 관심과 이타적인 에너지 사용 경향성과 활동 수준의 강약을 가지고 2개의 기준을 가지고 4개의 생활 양식을 제시를 했어요. 생활 양식. 프로이드는 성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애들러는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해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4개로 이거는 지배형, 또 그런가 하면 기생형, 또 회피형, 유용형 이렇게 4개의 성격 유형을 나눠서 다뤘던 것이 바로 애들러예요. 애들러도 프로이드와 똑같이 프로이드도 인간의 성격의 기초는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남근기에 지금 같은 유치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남근기 4살, 5살 정도의 기초가 만들어지며 그 기초는 그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이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애들러도 역시 성격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생활 양식은 4살 정도의 그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라고 해서 프로이드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배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활동 수준은 높아서 대단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이기주의적 성향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생형 또는 착취형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뭐 없다. 뭐 사회적 관심이 있는 둥 마는 둥 모릅니다. 활동 수준도 중간 수준. 누가 하면은 나도 편승해서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을 이렇게 기생형, 착취형이라고 하고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도 약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유용은 사회적 관심, 이타적 성향인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이 높은 가장 바람직한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유용형, 사회적 유용형 생활 양식을 제시했던 거였어요. 그 외에도 뭐 지면상 보시겠습니다만 가상적 목표도 강조하고 출생 순위도 강조하고 9번 가상적 목표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애들러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있었던 것을 반복해 봤습니다. 다음에 융도 있죠. 융의 분석 심리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융의 분석 심리. 융은 정신구조.
정신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구분을 한 거죠. 프로이드는 전의식도 있었습니다만 전의식을 제외하고 이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그러면서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 퍼스널 non consciousness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리비도에 대한 관점도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좁은 의미로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에너지 측면으로만 좁게 봤지만 여기는 이 리비도는 융은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로 보다 넓게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융이 되겠어요. 융은 또한 성격 유형으로 양향설을 주장하죠. 양향설, 성격 유형으로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성격 발달 5단계를 설명했지만 여기는 리비도의 방향을 가지고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고 하는 성격,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융의 이론이에요. 이런 활성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표현하는, 자기 내면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밖으로 욕설도 해버리고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자동차 빵꾸 내기도 하고 하면서 쓰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융은 양성설도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성역할 정체성을 어린이집 단계 정도에서 형성해 가면서 청년기 정도에서 완성해 가면서 이렇게 여자니까 남자니까 여자처럼 남자처럼 생각하고 활동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남성만 있고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만 있는 건 아니고 무의식 세계에는 남성의 무의식 세계에는 여성성이 잠재되어 있고 여성의 무의식 세계에는 남성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그랬고 아니마.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그랬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이렇게 아니무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유형적으로 들어가는 성역할 고정관념도 있지만 무의식 세계에는 또 다른 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양성설이 되겠고 이 융은 중년기를 강조합니다. 중년기를 강조하지. 융도 에릭슨처럼 일생에 걸친 발달을 주장하는데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 진생자 8개의 단계를 제시했지만 융은 4개의 단계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를 그냥 아동기,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성인기만 가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전환기, 인생 전환기를 인생 후기로 보면서 중년기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개별화를 강조하죠. 개별화, 개성화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진정 인간은 개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뤄간다. 융은 인간은 개별화, 인디비듀얼리제이션이라는 개별화 또는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게 바로 중년기에 온다는 거죠. 중년기.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죠. 용어. 거기 보면 페르소나도 있고 밖으로 보여주는 나. 페르소나도 있고 또 그러면 콤플렉스도 있고 또 셀프라고 하는 자기, 에고라고 하는 자아, 또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또 그런 원형 이런 등의 단어를 가지고 바로 융에서 다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인행사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사회복지 실천에 하물며 오늘날까지도 정신역동이론은 1960년대까지 잘 나가다가 60년대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행동수정 이론도 나와 또 그러면 과제 과업 중심 이론도 나와 정신분석의 장기치료에 대한 비판이 극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좀 침체되어 있다가 80년대에 다시 60년대 70년대 다소 침체되어 있다가 80년대에 대상관계 이론이 등장하면서 대상관계 이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정신역동 이론이 오늘날 실천 영역의 하나의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 이론의
1920년대를 전후해서 이론 기초로 돌아왔던 정신역동 이론을 한 테마로 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이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론의 기초로 해서 다양한 이론,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좀 양은 방만하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거기서 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